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코로나 환자, 하루 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열흘 사이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수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 논란이 비롯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 움직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1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섰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가급적 이번 달에 코로나19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평검사를 보내 대면 감찰 조사를 요구하러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면서 실제 대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까지 후보 2명을 내야 한다는 민주당과 신중한 검증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어려운 호텔까지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늘 발표된 하루 코로나 환자 수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1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명 이상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먼저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10명 이상의 신규 집단 감염이 하루 평균 10건씩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했는데요. 먼저 새로운 집단 감염입니다. 서울 도봉구 의류작업장에서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첫 환자를 포함해 종사자가 3명, 가족과 지인이 8명, 지인의 가족과 동료 4명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요양원에서 15일 첫 환자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0명입니다. 첫 환자를 포함해 요양원 종사자가 4명이고 이용자 5명, 지인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시 가족과 피아노 교습 관련해 14일 첫 환자 이후 누적 환자가 총 11명입니다. 경기도 가구업자 모임 관련은 가족 4명과 동료 7명 등 11명이 확진됐는데 가족 전파가 업무 관련 식당 모임을 통해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속초시 요양병원에서도 12일 첫 환자 이후 누적 확진자가 11명입니다. 경남 하동군 중학교에서도 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명이 추가돼 총 10명입니다. 학생 6명과 교사 1명, 학원 강사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에서는 6명이 추가돼 총 71명이고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도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0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하면서 전파됐고 다시 경기도 포천의 요양원으로 추가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라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앞으로 2주간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죠. 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재유행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열흘에서 2주 뒤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노력해야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상향 조정의 목표는 본격화하는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효과적인 방역수단이었던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만으론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의 예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불필요한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이 큰 식사나 음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자료를 보면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71명입니다. 하루 평균 181.6명인데 수도권이 125.6명, 호남권이 19.6명, 강원 14.9명, 충청권 10.7명입니다. 60세 이상 환자도 하루 평균 55명이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3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3차 대유행이라고 칭하기엔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81일 만에 300명대가 나왔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9,311명이 됐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등의 여파로 감염이 잇따랐던 8월 말 수준까지 늘어난 건데 지난 8월 29일 323명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의 발생이 많습니다. 서울이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남이 15명, 경북이 12명으로 두 자릿수고 광주와 경남이 각각 9명, 충남 6명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50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6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7명 늘어 67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지인 모임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체육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서 지금 소규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이곳 체육시설은 여전히 휴업 상태에 있는데요. 관할구청은 일단 접촉자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곳 일상감염과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이 바로 그 사례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에서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모두 20명이 됐습니다. 지난 7일에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열려 모두 23명이 만났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확진됐고 여기에 가족과 지인 등 8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에서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모임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모두 18명이 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지하 실내 수영장에서도 관련해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수영장 이용객 10명과 또 처음 확진된 이용자의 가족 2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사우나에서는 모두 17명이, 동작구 모조카페에서는 지자체 기준으로 1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공과대학 재학생 4명이 확진되면서 이 가운데 1명이 이용했던 실험 실습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마련된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일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염자가 속출한 철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단 1.5단계가 적용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5단계로 높이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결혼식장, 식장, 카페 등 시설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를 이 30% 이내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3분의 2 이하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유행을 신속하게 차단해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체육시설 앞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병원 측이 오는 22일까지 외래와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봉 기자. 네, 구수본입니다. 네, 전남대병원 응급실 또 외래 진료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전남대병원 측은 어제부터 본관 1동 건물 전체에 대해 코호트,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래 진료와 응급실 진료는 오는 22일까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그나마 처방전이라도 받기 위해 한때 1층 현관에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하는 의료시설인데요. 지난 13일 이후 확진자가 속출해 39명까지 늘면서 병원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나 보호자, 입주업체 관련자도 여럿이고 전남 목포와 경기 광명에서까지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5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광주광역시가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광주 지역 평균 확진 환자는 7명으로 1.5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속출하고 감염 대상도 다방면으로 확산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최초 감염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무증상 감염자도 절반 이상이나 돼 추가 확산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이제 다시 격상이 되는 건데요. 다중이용 시설의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면서 2단계 이상으로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명을 초과하고 코로나19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을 넘어서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와 클럽,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종의 운영 금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발 집단 감염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결국 정부는 일주일 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도 315명이 확진되어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엔 식당에서 식사 금지,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떨어진 건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거치고 나서야 안정적인 2자릿수 흐름을 보였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다시 1.5단계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하루 3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단계 이상으로 올려 확산세를 빠르게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 보고 이제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라든지 상황 판단과 거기에 따른 적절한 거리두기 수준 높이고
긴장감 유지하는 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문을 닫게 되거나 운영이 제한되면 타격이 너무 크다며 단계 격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수능 2주 전 특별 방역 기간을 앞두고 안전한 시험을 위해서 고등학교들은 하나둘 3학년 수업을 원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학생들이 찾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등에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거듭 확인하고 학원들 역시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을 마친 고3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다 친구에게 괜히 장난을 겁니다. 장난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건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교 수업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고3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발전 시간을 더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못 만나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2021 수능 화이팅! 교육부 지침에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게 돼 있지만 서울 시내 일부 학교는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등교를 중단한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 수능 직전에 날마다 그 수능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수능 응시 연습도 하고 그럴 건데 올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라가면서 학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실 내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수업 횟수를 늘리고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대면 수업을 자제하라는 교육부 권고도 내려왔지만 학생들은 수업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학원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간 동안에 또다시 다른 자습 공간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에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는 것 아니냐. 학원이나 학교에 못 가게 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역시 방역이 걱정입니다. 부천에서 나왔는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경고가 나왔거든요. 스터디 카페에는 한 31개소 정도 있는데 더 자주 조를 편성해가지고 수능 기간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능 날까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발생 환자가 열흘 사이에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유행과는 달리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걱정했던 게 헬로윈데이 그리고 단풍 관광철 이때였는데 무사히 넘기는가 싶었더니 지금 다시 열흘 사이에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 16일에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낮췄죠. 그게 이제 헬로윈이나 단풍놀이하고도 이제 겹쳤는데요. 대개 그 방역 조치가 강화 또는 약화가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가 되면 본격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10달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쭉 분석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10월 16일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으니까 4주 전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호흡기 쪽에 이제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더 걱정스러운 거는 앞으로 환자 수가 당분간은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고 늘어날 요인은 많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 0시부터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이제 1.5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단계의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열흘이 걸립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그 영향이 나타나려면 4주 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12월 중순까지는 1단계의 성적표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이고 전국적인 그 발생이 막 파생이 된다고 하면 예. 사실 내일은 4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이제 발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을 넘거나 또는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확실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속도대로 만약에 12월 중순까지 간다면 저희가 이제 2월 29일에 저 신천지 때문에 이제 909명이 하루 발생으로 제일 많죠. 그리고 8월 27일에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8.15 집회 영향으로 441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909명까지는 모르겠지만 441명은 추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 다갈 동안 그 정도의 발생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예. 확진자가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요인보단 늘어날 요인이 더 많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2단계 격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환자 발생만 두고 보면 2단계로 올리는 지표 자체는 좀 넘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로 올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1.5단계가 1.5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 늘어났을 때의 한 경우, 또 하나는 2개 권역 이상이 1.5단계가 유지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하루 발생이 300명을 넘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2단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건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 300명이 넘었다는 걸로 봤을 때는 2단계 격상의 기준은 이제 충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생활 속의 방역이지만 1.5와 2단계는 지역 감염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와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2단계부터는 영업 정지라든가 집합 금지 같은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1.5단계는 사실상 무슨 뭐 거리를 좀 뛰어논다거나 뭐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줄인다거나 뭐 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차 대유행 그리고 2단계의 조기 상향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이런 경고입니다. 걱정입니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병상 확보입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나면 그로부터 7일에서 10일부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그 검사 결과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확진이 되면 그때부터 7일부터 10일 정도가 환자 그 병의 진행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늘어나는 순간부터 7일에서 10일쯤 되면 위중증 환자가 그때부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주일 전에가 100명이었고 오늘이 331명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최근에 급증했고 그러면 오늘 이제 위중증 환자가 7명이 늘었는데 내일부터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가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환자가 확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환자 수하고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22% 정도니까 119개 정도가 막 들어갈 수 있다고 중증 환자들. 뭐 일반 그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퇴원하는 사람보다 중증에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적 편차도 심합니다. 강원도는 지금 그 막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딱 2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찾아보면 지난주에 하루에 15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위중증으로 간다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강원도는 조만간 하루 이틀 사이에 중환자실이 없어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상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병상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는 그동안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는데 철원에서 태어난 지 8달 된 쌍둥이가 감염이 됐고 그 주변 인물들도 감염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원이 이제 1.5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격상이 되지 않습니까? 철원이라는 곳은 사실
지금까지 환자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환자가 별로 없었던 곳인데 최근 들어서 일주일 사이에 한 40명 이상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집단 감염이 아니고요. 예. 다 별도의 감염입니다. 예. 여러 개의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대처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이번 쌍둥이 문제도 그 강원도 철원군 갈마르배에 있는 그 일가족 4명인데요. 30대 어머니가 있고 예.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지 8달밖에 안 된 쌍둥이 둘 이렇게 확진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의 직장 동료나 마을 주민들이 이 쌍둥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줬던 모양, 돌봐줬던 모양인데 그런데 돌봐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도 접촉이 되고 이 쌍둥이들과도 접촉이 돼서 같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예. 코로나19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 감염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환자가 이렇게 늘면서 사실 역학조사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일단 단계를 높여 나가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 경기가 지금 1.5단계고 지금 아까 보니까 광주도 1.5단계로 높인다고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네. 0시부터 2주를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예. 2주 동안 1.5단계가 그게 뭐냐면 2주 후에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유지할지 올릴지를 이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 이렇게 세 곳은 이제 광역 단체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인천은 23일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사실상 최근에 이제 확진 환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인천에 사는 사람 가운데 30~40%는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예, 인접해 예. 있거든요, 경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맞다. 단 강화와 옹진군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예. 것이죠. 그러면서 조치 자체도 인천은 조금 약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볼 때 인원을 원래 이제 1.5가 되면 30%인데 뭐 50%로 늘린다거나 예. 조금 약한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지금 사실은 그 지표상으로 보면 가장 그 1.5단계를 예. 넘긴 그런 시군인데 여기는 영서와 영동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영서 지방은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은데 영동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또 영동은 또 이 큰 도시도 많고 관광지가 많아서 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 3일 안에 이제 격상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영서 지역만 올리는 방향,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 올리는 기준이 일정 기준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1.5단계를 2주 동안 지켜보고 2주 뒤에 유지할지 더 올릴지를 결정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좀 탄력적으로 2단계로 올리거나 그럴 수 있는 지금 겁니까? 발생 상황을 놓고 보면 예. 아마 이 1.5단계는 일주일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말만 되면 예. 아마 2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네, 2단계로 올리면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 중에요. 식당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이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직접적인 유흥시설은 아예 집합 금지가 나오는 거죠. 예. 운영 중단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야구도 무관중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가고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실질적인 제약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1.5단계는 뭐 인원만 조금 조정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금 줄이려면 확실히 2단계로 빨리 가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선제적인 조치가 좋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1.5단계도 올리는 것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단계로 가면 이게 영향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 열흘 뒤라는 얘기고 예.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4주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까지는 1단계의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해진 방역 체계의 상태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400명, 300~400명씩 환자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방역 체계는 사실 감당이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환자가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환절기,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꼽아주셨는데 네. 독감과 코로나19가 증상이 비슷해서 이 두 검사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네. 내일부터 그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동시 진단 키트는 수출품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용 허가가 안 났었는데 예. 지난 3일에 허가가 났거든요. 한 제품이. 그 제품은 PCR 검사입니다. 네. 그 우리가 항원 검사 이런 게 아니고 PCR로 이제 그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를 동시에 이제 알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시간도 한 3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금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용이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험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이 지금 가을이 되면 뭐 환절기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감기 증상이나 독감 예, 증상이 예. 나오시는 분들은 가서 같이 검사를 받으면 예. 훨씬 더 자기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좋은 거고 이제 방역 측면에서 보면 이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가서 검사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예. 확진 환자는 이 영향을 받아서 한순간에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했고 성과가 좋고 지금 뭐 모더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제약회사, 다른 제약회사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백신은 이제 아직은 좀 많이 처지는 단계입니다. 예. 일상이 이제 하나밖에 한 회사만 일상을 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임상전 시험이라고 해서 동물 시험이 있고요. 예. 동물 시험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임상을 1상, 2상, 3상 이렇게 하고 시판하고 4상 이제 한 2년간 관찰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하신 모더나나 파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3상 중간입니다. 예. 3상에 대한 어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예. 우리는 지금 한 개 회사만 1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이 뒤처진다고 봐야 되겠고. 예. 세계적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 회사인데 예. 옥스포드 대학하고 같이 해서 백신 이름도 옥스포드 백신입니다. 효과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은 그 mRNA라는 그 방식의 백신 예. 이게 이제 뭐 그걸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mRNA 백신은 보관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는 영하 70도, 예.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렇게 이제 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냥 그 독감 백신처럼 그냥 냉장고에 두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지금 그 모더나는 상당히 비쌉니다. 예. 한 80불 정도 예. 될 것 같아요. 2번 맞으면 80불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맞는데 40불. 그리고 파이자는 2번 맞는데 40불.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맞는데 2번 맞는데 4불. 4불이요? 네, 10분의 1입니다. 예. 굉장히 싸죠. 맞는데 뭐 4-5천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12월 초면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저 임상시험 결과를. 그렇게 예. 되면서 12월 말쯤이면 아마 고위험군들은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의 뭐 그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본딴 이름으로 예. 이제 러시아가 예. 있는데 예. 이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예방 효과가 92%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도 나온 그런 상태인데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3상을 하는 백신이 12종류 정도 돼요. 예. 상당히 많고 예. 임상 시험을 하는 회사는 54개 회사 정도 되니까 예. 어쨌든 시차는 있겠지만 앞다투어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 예. 이것은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백신 개발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서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백신 확보 문제가 사실은 이제 화이자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선구매가 뭐 10매덕 회가 선구매가 됐다고 지금 전 예.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화이자의 그 물건을 단 한 개도 선구매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모더나가 발표를 했는데 모더나도 우리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왜 이제 선구매를 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 선구매라는 게 뭐냐면 미리 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그 회사가 그 백신 개발에 실패하면 그 돈은 날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런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꼭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제 확진 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신이 급합니다. 예. 빨리빨리 놔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하루에 이제 몇백 명, 200명 수준이니까요. 예.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회사에 따라서 백신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리해서 뭐 모더나나 이 화이자의
백신을 미리 구매하는 것보다는 예. 상태를 좀 보고 있다가 협상을 좀 오랫동안 해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예.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을 해요, 백신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예. 우선 공급 계약도 맺어놨습니다. 예. 그럼 아,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렇습니까? 백신을 예. 우리가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네네. 훨씬 싼 가격에 예. 그렇네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이제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이제 이달 안에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네. 하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금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끝장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깡패짓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는데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러도 저녁 시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모두 저녁 일정을 비우고 만난 만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한 마라톤 회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끝장 토론을 통해 예비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 회의에서 후보들의 재산과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 등 기본적인 신상은 모두 공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후보들에게 물어볼 건 충분히 물어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 측은 오늘 단판을 짓자는 방침인데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강도 높은 심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자료를 받긴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후보들의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후보군 압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입견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졸속 심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후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후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정할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당장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직접 압박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족수 기준이 낮아지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깡패짓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를 서둘러 지명하기 위해 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비리를 수사할 검찰을 지금 압박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야당 의견을 배제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큰 만큼 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에 착수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날짜를 통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측이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고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법무부에서 감찰관실에 있는 검사들이 대검을 방문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검 측에서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절차에 따라달라는 뜻을 전달한 뒤 법무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평검사를 보내 면담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은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원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즉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파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파견이 취소되면서 월요일부터 원래와 같이 인천지검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대 복귀한 김 부장검사는 윤 총장 감찰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일선청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찰을 3차례 지시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이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벌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야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깊이 고민 중이라고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대신 차기 대권 의사를 밝히면서 벌써부터 야권 후보 판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금태섭 전 의원 오늘 이제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 강연자로 이제 가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깊이 고민 중이다라고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앞에서 책임 있게 고민하겠다. 저 정도 발언이면은 이미 80% 이상은 출마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의원에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고 또 탈당한 이후로 의외로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참신한 개혁적인 어떤 소신파 이미지로 언론을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초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개 3선, 4선급 중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출마 논의 이 자체가 벌써 본인의 어떤 시체말로 그 급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본인은 경선까지만 가든지 아니면 최종까지 갔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실보다는 득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누구랑 손을 잡는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국민의힘하고는 안 잡겠다라고 거절을 사실상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아니 자세히 오늘 이제 인터뷰를 했던 본인 회견 내용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바로 나왔는데 민주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민심을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미지가 좋더라도 저러려고 탈당했나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신 연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앞으로 연대, 국민의힘과 연대하고 싶다라는 얘기 표현은 있는데 아마도 저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누구랑?
조국 흑서파라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라는 책을 쓴 예. 4명, 이를테면 진중권이라든지 서민 교수라든지 4명과 최근 들어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도 공개적으로 만약에 금태섭이가 서울시장 나가면 나는 한 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스몰 텐트를 만들어서 연대를 하다가 나중에 단일 후보를 노리지 않을까. 말하자면 2011년에 박영선이 당내 후보를 선출을 했지만 외부에 있는 박원순 시민단체 후보하고 서로 단일 후보로 해서 박원순 후보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모델을 아마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 또 관심 있었죠. 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동안 야권에서는 좀 서울시장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오늘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서울시장 출마 생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제가 희망 21을 시작하는 이유도 저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하고는 솔직히 정치인급이 다릅니다. 4선을 한 데다가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 언론에 거론된 지가 최소 5년이 넘습니다. 7, 8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최근에 희망 21이라는 단어가 2022년 대선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2020년에 제가 한번 대선에 나갈 테니 도와주시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가 저도 이제 근처 사무실에서 있어서 희망 20을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넓고 좀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간다.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안위로 위해서 서울시장 간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대권으로 바로 직행하리라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이제 잇따라 서울시장을 도전을 할 것 같고요. 여권에서는 어떤 이름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권은 이제 본인들이 성 스캔들로 물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후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면에 여권은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박영선 지금 그 벤처 장관이 제일 노력하게 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설왕설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제일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논의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다른 겁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대권 주자 부분인 여당이 누가 거론되고 있냐라고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주시는데. 언론에 보면 한 15명 정도가 여야 후보가 거론되는데요. 한 여당 후보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요, 전부 야권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이낙연, 이재명 많이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심상정, 그다음에 김경수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5명 정도가. 이 사람들이 사실 강타자입니다. 정세균, 지금 총리, 그리고 유시민, 우문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두관, 그리고 이제 추미애 박영선까지도 대권에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한테 이제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그간의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 신인 가산점이라는 점에 그 방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한테 또 가산점을 주는 건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성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성 가산점 논란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회 분야별로 여성이 상당히 불리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유리한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감성 시대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자체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유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산점까지 주면은 얼마나 여성이 유리하겠냐. 특히 인지도까지 아주 높은 이제 박영선, 추미애 같은 사람에게 만약 가산점을 준다면은 뭐 하나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거는 조금 앞으로 상당히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가능성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지금 이번에 그 선거기획단장 맡은 책임자가 저 정도로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마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가산점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셨던 여야 대권 후보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하루 종일 관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그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온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팽팽하게 나올 줄은 참 저도 의외인데 이제 다만 이낙연 후보하고는 했을 경우는 근소하게 정말 근소하게 0.2% 차이로 아마 또 우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이런 거는 야권의 고무적인 것 같고 또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하고 양자 대결 해봤더니 이제 거의 이제 아주 팽팽하지만 또 역시 아주 여기서는 이제 근소하게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이제 패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거의 뭐 오차범위는커녕 뭐 거의 우열을 가릴 정도로 세 사람이 양자 대결에서 박빙이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야당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은 또 붙이지 않은 건 조금 궁금합니다만 아무튼 저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특보단을 임명했습니다. 특보단이요. 이 특보단 임명을 놓고서 이게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잠깐만요. 녹취가 있네요. 이낙연 대표의 말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소통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죠. 그것을 찾아서 메꿔주는 역할을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24명을 임명장을 줬거든요. 2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6명이 현역 의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5선에 30의원도 있었습니다. 5선. 특보단에 5선 김경도, 3선이 이제 2명 있었고요.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이제 특보단인데. 나머지 이제 8명은 이제 원외 인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른바 전문가 집단입니다. 교수라든 언론이라든 이런 부분은 이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특보단인데 어쨌든 이 26명의 이제 특보단이 당장 오늘부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보단장은 이제 3선의 이계호 의원인데 외연 확대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외연 확대. 이낙연 대표는 이제 소통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외연 확대, 외부 조직을 확대하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어떤 프리미엄, 특보단과 외연 확대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일찍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인 거죠. 앞서서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좀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좀 이견이 많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윤석열 총장께서 발심의 단계에 있으신 거 아닌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 정치를 하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참여해서 우리 중도 플러스 보수가 단일 후보를 내는데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상당히 좀 열려 있어야 된다. 네, 국민의힘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경쟁하자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자체도 타의에서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후보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사코 이제 들어오기를 바라지만은 윤석열 총장 개인이 애당초 처음부터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거나 또 본인이 되게 정치력이 있거나 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대선 국민에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마 이제 어떤 대선에 직접 후보로 뛰거나
대선 후보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는 유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보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앞서서 그 여당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정세균 총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에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가 등장을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3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네, 자 이건 뭐 민생 행보입니다. 예. 또 뭐 이걸 정책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자, 정 총리가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반반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80% 이상으로 봅니다. 80% 아주 이상으로. 높게 보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검증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가덕동 신공항 추진에 나섰죠.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4년 만에 거대 국책 사업을 뒤집었다는 반발 여론도 거셌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검증위의 발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말한 건 아니라면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주당이 이제 가덕도 특별법 제정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 김해 신공항 그 타당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여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그 이제 비용 편익 분석, 흔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했을 때도 그 밀양 같은 경우가 0.73 그리고 가덕도가 0.7이 나와서 굉장히 좀 가장 김해 신공항이 1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뭐 김해 신공항 자체를 또 뒤집고 그다음에 그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 게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덕도 신공항이 정해지면 지원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비판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이렇게 뭐 거의 7조에서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2015년에 그 대략 1,7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9년에 그 1,690만 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그 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 7조에서 10조를 쓴다면 이것은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비용 편익 분석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차라리 그 예산이라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어떤 이렇게 에너지 전환,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남권에서 지금 지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 예측 지금 다시 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김해 공항 확장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 산을 깎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서긴 했는데요. 사실은 가덕도 역시 그 해양 오염이라든가 뭐 내림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 지역의 공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지역 다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정의당의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으신 겁니까?
사실은 뭐 변화가 없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미 또 두 지역에 모두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건 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저희는 이제는 저희 정의당의 후보를 확실하게 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겠다 이런 기조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말이죠. 자,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김 씨의 어머니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는 거는 이 죽음을 막자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정부 여당은 정말 지금까지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되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네, 오늘 대표님께서도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셨는데 자, 지금 거대 여당, 야당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원래는 좀 미온적이었는데 예.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부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계속해서 그 처벌 수위가 낮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민주당에게 174석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산업 안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그 안전 문제를 관리하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가 않으면은 그 노동자들 산업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소 R5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엔 서울 우면동 LG전자 서초 R&D 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종로 SK 서린빌딩에서는 SK E&S 직원에 이어 SK 이노베이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 543개 중환자 병상 가운데 21.9%인 119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개, 경기 10개, 인천 15개며 광주가 5개, 강원 2개, 전남 1개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가파른 지역의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늘 전국 8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9곳, 서울 26곳, 전남 13곳 등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9만 원 선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에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의 접종은 백신의 생산뿐 아니라 안정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 체계의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오늘 하루 49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아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금까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 8월 1일에 472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증상이 중증화하기 쉬운 65세 이상의 고령 감염자가 77명으로 역시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실험했던 스웨덴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오는 24일부터 공공장소 모임에 최대 8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는 술집과 식당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시행해온 느슨한 방역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공공장소 모임을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사 종류에 따라 50명에서 300명까지 허용했던 모임 가능 인원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Det här nu, det är den nya normen för hela samhället, för hela Sverige. Gå inte på gym, gå inte till bibliotek, ha inte middag. 이번 조치는 지난번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법으로 강제하는 봉쇄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식당과 술집, 체육관 영업을 규제하지 않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결과적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핀란드의 5배, 노르웨이의 3배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핀란드의 9배, 노르웨이의 11배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정부의 봉쇄 강화 조치에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Jag tror att ju stramare regler man sätter in och ju mer förbud man gör och framförallt, som jag har starka åsikter på, det är det att stäng restauranger och bara stäng igen dem. Bara för att så kanske de restaurangägarna förstår att det här går inte längre.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술집과 식당 운영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은 오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내일 정부의 전세 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호텔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 등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이번에는 최악의 전세난을 진정시킬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대 10만 호에 이를 공급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LH와 SH공사의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은 물론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은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져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등의 공간이 없고 환기 등도 취약해 주거용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조리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식당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교통은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누가 살게 할 거고 거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학교는 어떻게 해? 단순히 그냥 방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실망만 가득한 정책들만 나오지 않나. 개조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등이 갖춰진 위치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경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자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큰 돈을 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여서 1, 2인 가구에 맞을 수는 있어도 3, 4인 가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면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중소형 평형의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 인프라 같은 것들을 갖추지 못한 비어있는 집들을 수적으로만 매입을 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면 10만 가구로 공급한다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또 빈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가격에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인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사람들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넉 달간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2,140명,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주로 일을 벌였지만 주부와 장애인도 연루됐습니다. 청약의 문이 높다 보니 주로 특별공급을 노렸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죠. 브로커들은 맘카페에서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였고요. 이 중 자녀 2명을 둔 명의자의 청약통장의 경우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과 서류들은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판 브로커도, 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긴 주부도 검거됐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접촉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주고 명의를 빌린 뒤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브로커들은 이 중 한 채를 1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브로커 등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집값 폭등 속에 내 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노린 불법 청약 브로커들도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요구하러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감찰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산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을 이제 감찰 조사하겠다 하면서 찾아갔고요. 대검 측의 반발로 다시 돌아간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뭐 법무부에서는 날짜를 잡으러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대검에서는 사전 조율도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법무부에서 날짜를 잡으러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제 미리 어떤 전화나 유선 통화를 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감찰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법무부가 제가 볼 때는 좀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검찰총장이 아직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장검사급 이상이 감찰 가는 게 어느 정도 좀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평검사가 됐건 부장검사급이 됐건 감찰을 가려고 하면 미리 절차가 있죠. 총장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좀 해달라,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 그리고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리 연락을 해서 감찰 조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평검사 2명을 밀봉된 봉투에다가 자료를 넣어가지고 가서 면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자체는 상당히 이제 총장에 대해서 애우를 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게 노골적으로 망신 주기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무부 감찰 관실 자체에서 이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서투르고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일단 감찰이 곧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추미애 장관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여러 차례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제 기억으로는 최동욱 검찰총장 예. 그때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감찰을 지금 정식으로 지시한 것만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대검에서 특활비를 주머니 돈으로 썼다. 이제 이런 취지의 계속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대검의 특별 활동비와 관련된 감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과 관련된 펀드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됐는데 이 무혐의 자체에 있어서 어떤 적절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지시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라임 자산 운용 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고 또 야당에 대한 로비 의혹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시를 안 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이제 감찰을 시도한 걸 보면 아마 이런 감찰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적극적 의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감찰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이 감찰 규정 훈련을 개정했는데요. 검찰총장 의혹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런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는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정치의 목적으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위원회가 사실은 관여위원회가 대검과 법무부 감찰 자문위원회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위원회 하나는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주류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놓고 사실은 외부위원회를 이걸 없애기 때문에 이 시점에 관해서는 그런 마음대로 감찰을 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 훈령 자체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감정 그런 것들이 좀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인 이제 윤 총장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후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치를 할 생각이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랄지 아니면 외부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총장이 되면 이제 명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여당이나 범여권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고 야당 의원이 정치도 포함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정치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이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지금 정치할 의사가 있네 없네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정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랄지 아니면 적어도 총장의 임기는 마치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랄지 그런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줘야지 이 논란이 좀 수그러들고 정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기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직을 사실 내려놓는 것이 맞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여의도 화법으로는 사실상 정치하겠다는 말 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도 지금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당이 오늘부터 후보 안 내면 후보 안 나오면 개정안 상정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 야당의 이제 비토권 이걸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야당에서 최후 통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명의 공수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3일 날에도 한 8시간 동안 검증을 했지만 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고요. 여당에서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사실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이것은 현 정부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장 그 대선 공약 중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만약에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해서 후보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초대 공수처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대 공수처장을 어떻게 보면 여당 위주의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돼서 지명을 받게 되면 사실은 어떤 공정성에 관한 문제, 검찰 개혁을 이루려고 했느냐라는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공격도 받게 됐고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야당을 보면 사실은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립성과 공정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추천한 그런 후보 아니면 대한변협이랄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그런 공정성에 장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놔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또 야당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일단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가장 공정성 인물로 추천해서 그중에 2명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야당이 오히려 제외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사실 공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여당도 힘든 상황이지만 야당 역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손, 빼빼목, 애기똥풀 등 이 생소한 식물 이름입니다만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는 이 강한 독성으로 이 시각장애, 사지마비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서 소비자원이 즉각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팩에 말린 목련 꽃봉오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잎이 부처 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부처손이라 불리는 풀도 있고 그 풀로 만든 식초도 있습니다. 까마죽 열매로 만든 발효액도 한가득입니다. 생소한 식물들이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선 암 등 각종 질병에 효험 있는 약초로 일방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등 시중에서 구해 먹어도 안전할지 점검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식품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식물들로 안전성 입증을 받지 않은 원료들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온라인에선 식품 판매가 불가한 9개 종류 원료들과 이 원료들로 만든 53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료들은 목련 꽃봉오리와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옷뿌리, 황백, 까마죽 열매, 향부자 등입니다. 그 원물을 가지고 달여서 만든 추출액으로서 이렇게 파는 형태들이요. 아니면 또 그 캡슐 형태로 된 제품도 있었고요. 보고된 부작용 증세도 경우에 따라선 치명적입니다. 까마죽 열매는 실제 시각장애를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백굴채는 과량 복용 시 사지마비와 의식장애 같은 신경계 부작용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해당 원료와 관련 식품의 유통과 통관 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꼽은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코로나19 등 신종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신종 질병이라고 답해 직전 조사인 지난 2018년보다 응답 비율이 10배 넘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위험과 범죄가 사회 불안 요인이라는 답변이 각각 14.9%와 13.2%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3살 이상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언론을 통해 사건 소식을 접하거나 주변에 인적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2.5%로 직전 조사보다 3.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해 직전 조사와 비교해 0.7%포인트, 8년 전보다는 4.7%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정규리그 1위 팀 NC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죠. 잠시 후 2차전이 열립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허재영 기자. 네,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네, 지금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돔구장은 경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양팀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면서 한국 시리즈 2차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전에서는 NC가 두산을 5대3으로 제압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역대 37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먼저 1승을 거둔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27번, 72.9%에 이릅니다. NC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분명하지만 방심은 이릅니다. 1차전을 지고도 역전 우승을 차지한 게 9번인데 그중 3번의 주인공이 바로 두산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전체 시리즈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NC는 구창모, 두산은 플렉센을 각각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구창모는 지난 5월 22일 두산을 상대로 딱 한 번 등판해 8이닝 1실점에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후 왼쪽 팔뚝 통증으로 석 달이나 재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위를 회복했을지가 관건입니다. 플렉센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3경기에 등판해 1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10, 8삼진 24개라는 놀라운 투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사상 처음으로 2경기 연속 2자릿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1차전을 내준 위기에서 오늘도 팀을 구해낼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NC는 이기고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알테어 선수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알테어 선수는 어제 결정적인 석점 홈런을 쳐내면서 1차전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MVP 시상식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알테어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는 호흡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시상식과 인터뷰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2차전을 앞두고 경기 자체보다는 알테어 선수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건데요. KBO의 포스트 시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우승 세레머니 등 모든 행사 참여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어는 어제 경기에 앞서 열린 개막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경기 중인 그라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알테어는 오늘 구단을 통해 사과했고 앞으로는 마스크를 잘 쓰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인터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창원 시내에서도 알테어 선수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 고척돔에는 취재진이나 관계자 그리고 선수단까지 마스크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테어의 돌발 행동들이 NC 선수단의 분위기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척돔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비 의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출당이 아닌 탈당을 선택하도록 한 거는 전공법은 아니지 않나요? 탈당하지 마라, 우리가 제명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야 더 옳았을까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십니다. 이낙연 대표를 소개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들 케이스들을 전부 공수처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치인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가져와라 마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 아닌가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이 아니라 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이 오만기이지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한다. 당선 이후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답보하는 지지율 때문에 좀 속이 타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었을 때입니다. 혼자 뛰어서 1등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당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이 되는 친문 세력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하는 지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안 여쭐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아까 제가 SNS에 올린 것 그대로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이나 다시 할게요.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좀 버벅거리지?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김 지사님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경남 도민, 경남 도정에 좀 덜 됐는데 좀 이따 합시다. 아니 뭐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막 겁이 나 죽겠어. 어째서 이렇게 막 위압적인 취재 분위기가 또 이것도 쓰고 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청 관훈 토론회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 좀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평소에 사적으로 뵐 때보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내일까지 전국에 한여름 같은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레이더면을 보면 이미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와 영서 등 일부 내륙에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80mm로 무척 많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내일 아침 출근길 강하고 요란한 비가 집중되니까요.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기온 자체는 높게 지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제주도는 21도, 서울은 18도로 서울의 경우 11월 최저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차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